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트랙이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트랙은 연착륙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경착륙하면 시장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요. 그 집을 가진 사람들, 대출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시장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해서 그 연세대학교의 그 한문도 교수, 요즘 그 이제 40% 폭락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표현하냐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병든 환자한테 계속해서 설사약만 먹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규제 완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빠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생각만큼,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해준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빨리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난의 목소리도 있어요. 특히 바로 직전에 그 나온 대책에서 아파트 사전 청약을 다 캔슬해 버렸잖아요. 그거 사실 참 사실 그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 정도로 규제를 지금 철폐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꼭 그 규제 완화 다음 날에 뭐가 나오냐면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규제 완화를 해서 또 시장이 폭등할까봐 바로 공급 확대로 시장을 눌러버려요. 자,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장의 가격이 잘 빠지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더 빨리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라는 게 여기서 더 빨리 빠졌다가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 진짜 난리가 나요. 은행에서 뭐 대출금 환수 들어가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자, 요 정도도 빠른 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빨리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자, 11, 12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는데 전세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옛날 좌파 정부에서 본인들이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 쪽에 임대사업 등록자들을 다 폐지시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또 폐지시켰어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을 해야지만이 또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그 활성화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얘기예요. 과연 취득세 중과 완화를 언제쯤 해줄 것인가? 왜냐면 여러분, 취득세 중과 완화가 안 되면은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그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오늘 나왔는데, 한국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사업의 전망이 어떠냐고 했는데 40.5로 지난달보다 한 7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주택 경기 안 좋다.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부동산 PF가 부실하고 차안 발행이 안 되고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도권은 한 10포인트 빠지고 지방은 한 8.8포인트 빠지고 있다. 자, 이렇게 주택 사업 경기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자꾸 그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규제 완화를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부도 사태, 은행권의 부실 사태, 금융기관의 부실 사태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거 안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되길 지금 정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두 가지 예측 모델이 나왔는데 U자형이 될 거냐 아니면 L자형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U자형은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올라왔던 패턴, IMF 때 올라왔던 패턴이죠.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게 U자형 패턴이에요. 자, L자형 패턴은 떨어지고 그냥 장기 횡보 계속해서 그냥 바닥에서 기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L자형 패턴은. 자, L자형 패턴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고,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냥 자산은 일본처럼 계속 빠지는 U자형 패턴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강사들은 뭐 내년에 반등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U자형 패턴도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데 2, 3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반등은 안 나오는 건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급락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한다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강사들의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V자 반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V자 반등을이라고 예측을 안 해요. 지금. 소위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 해요. 왜냐면 뭐 금리가 떨어질 일이 없고 경기 침체가 회복될 일이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 그 강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급매물 잡으면 반등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도. 근데 부동산은 급매물 몇 개 소화된다고 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뭐 몇백조, 몇천조 이런 시장인데 이게 어떻게 급매물 몇 개 거래돼서 시장이 올라와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개 거래가 돼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내놔도 사질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가벼운 깃털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그 부동산 강사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어떤 그 집단 지성, 학자들, 전문가들 아니면 다른 방면의 전문가들, 금융권의 전문가들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그 토탈에서 나오는 집단 지성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V자형은 없고 U자형 반등이나 L자형 반등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U자형 반등은 바로 이제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에서 2013년도까지 바닥을 다졌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갭 투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2013년도 미비했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2016년도야.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16년도면 8년간 기었다라는 거야. 서울은 그랬어요. 서울도 그랬고, 뭐, 세종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뭐, 대구나 부산 빼고는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5년, 16년까지는 바닥에서 기었다라는 거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니까. 2022년부터 2025년, 2026년, 막 그렇게까지 바닥을 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두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한 뒤, 3년에 걸쳐 종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게 2008년인데 실제로 2008년에도 2013년도 그러니까 자그마치 5년에서 8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바닥권 다지고 초반 상승할 때까지는 한 8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은 이제 금리죠. 금리 폭등으로 한 이자 상승. 자, 이런 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떨어져야 돼. 우리의 소득의 18배 아파트를 뭐 여기서 10%, 20% 떨어졌다고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이제 몇 개 거래된다. 몇 개 거래되고 거기서 거래되고 또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계단식 하락을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금리는 2배 올랐는데 3%대에서 6%가 됐고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 그거 누가 사겠냐고. 이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우리 소득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거기다가 예전보다도 경기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이 세계화가 깨졌고 우리 고용하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좋아질 일이 없어.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기업들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니까 무슨 뭐 이름 없는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연구하고 나온 건데 L자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L자형이 되면 그냥 일본식 장기 불황이야. 응? 만약에 L자형이 돼가지고 202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L자형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이제 규제 완화하면은 이제 그 컴팩트 시티 해가지고 사기 신도시를 계속 발표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분양하는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겠냐? 딱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어느 게 더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온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공급의 확대거든요. 공급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도시 공급을 하는 거고, 신도시에 공급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L자형이 돼서 집 사면 장기적으로 떨어져. 예를 들어 분양받는 데는 6, 7억인데 전세 사는 데는 한 2억이야, 한 3억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미분양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집값이 올라가. 왜냐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분양이 되도록, 그리고 공급한 게 다 소화가 되도록 정부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규제 완화는 다 해줬거든요. 지금 조정지구도 이제 서울과 한 4개 지역 빼고 다 해줬잖아요. 이제 그 지역도 이제 내년 정도면 해줄 거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해준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양도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지구가 풀리면 중과세가 풀리니까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서 많은 재미를 받기 때문에 또 집을 산다고, 그리고 그걸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한단 말이에요. 또 여유자금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하려면 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한 이야기로는 세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된다. 이건 해결해줬죠. 조정지구 해제해줬으니까.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과세지만, 중과세도 유예했잖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거든요. 최대 12%가 적용되거든요. 조정지구의 8%에서 12%, 두 채에서 세 채로 가져갈 때, 조정지구 비조정지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8%, 12%가 적용되다 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8억짜리, 10억짜리 주택을 8억짜리 주택을 하나 더 사야 돼. 더 사가지고 임대를 놔야 돼. 그러면 8억짜리 하나 사면 10%만 해도 8천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자,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못 사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났어. 수도권에 한 5억짜리 미분양이 났어. 가서 살라고 하는데 또 취득세를 12% 내려네.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한 6천만 원 내야 돼.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소화 안 되고, 수도권의 대형 브랜드도 분양 물량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거야. 취득세를 정부는 완화를 해주고는 싶은데, 이거 완화해줬다가는 도로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취득세 완화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건설사들을 좀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완화해줘야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근데 대구도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는 게 취득세가 12% 부과되면 그거 어떻게 사겠냐고. 그죠?
한 5억짜리만 해도 한 뭐 5억 5천 막 그렇게 5천만 원 막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 뭐 그럼 뭐 지방 아파트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큰 것도 아닌데 취득세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그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들이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문수로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서 또 사지도 않고. 자, 정부는 이 다른 거는 다 풀어도 지금 두 가지를 안 푼다는 거예요. DSR 규제도 안 푼다. 자, 정부는 2019년 DSR 제도 도입 이후에 규제를 강화하다가 올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한도를 40%로 제한했다. 자, 정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 완화는 하겠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져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대출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건드리면 말 그대로 대출받아서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 시장에서. 또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의 안정, 전세값의 안정,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는 전세값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있어. 급속도 늘고 있어. 그래서 등록임대 사업자를 좀 부활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1인 가구를 위한 그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등록임대 사업자의 부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3차 부동산 관계 장관에 의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 정도에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임대 사업자 정상화 방안에 12월에 나올 이 정상화 방안에 뭐가 들어가겠냐? 그럼 뭐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를 부활을 하겠지만 뭐 전평수 예전같이 뭐 84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그것도 단계별로 하겠죠. 일단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소형평수 뭐 60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 아파트 뭐 글쎄 공시지가 얼마 뭐 그렇게 규정을 해서 공시지가 얼마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평수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서 등록임대 사업을 부활하겠다. 그 정도 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조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평수를 줄이든지. 그러면 등록임대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옛날에는 뭐 등록임대 사업자는 취득세도 면제해 줬는데 취득세 중과를 하진 않겠죠. 당연히. 중과를 하면 누가 등록임대 사업자를 하겠어요. 그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면제까지 해줬으니까. 그리고 등록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1단계로는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 가지고 과연 그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뭐 소형 평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중대형 평수도 짓고 84제곱미터짜리도 짓고 막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또 이 소화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과세 완화를 언제 해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런 상태로 그냥 뭐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뭐 어떤 경제 위기,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 급격한 금융 위기가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중과세 인하는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집값 안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시켜서 집값 좀 잡아라 하고 보수 정권을 뽑아준 거예요. 국민들이.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취득세 완화를 해줘서 뭐 집값을 올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큰 위기가 없으면은 중과세 완화는 그때까지는 없다. 자, 그리고 이 중과세 일반적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융위기, 경기침체, 급격한 경기침체, 금융위기급의 경기침체 그게 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해서 뭐 윤석열 정권 말기에 너무 경기 침체가 돼서 정말 뭐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 미분양이 엄청 쌓이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뭐 부도 난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중과세 완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많은 그 투기 자본이 취득세 완화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줘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조정지구 다 풀어줬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자, 그래도 가격이 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뭐 규제 완화해줬으니까 뭐 집이 팔리겠지 하고 또 매물을 회수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질 않아요. 무주택, 그다음 무주택자들이 왜 집을 사겠어요? 전세로 살든지. 전세값이 싸잖아요. 전세값이 50%밖에 안 되는데 누가 집을 사요? 안 산다니까요. 뭐 우리가 세금까지 내고 뭐 내고 오면 뭐 이자 내고 오면 부담돼서 못 산다니까요. 이자가 2배가 돼서 안 산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뭐 미분양이 나는데 왜 헌집을 비싸게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요. 이 규제 완화해도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집이 싸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세가 되면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 취득세 중과 완화해주면 거래는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취득세 완화를 못 해주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 이거 풀어줬다가는 말 그대로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풀어주는 거예요. 명분. 아까도 말했듯이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뭐 그런 때나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아니면 취득세 완화는 어렵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